안녕하세요. 예. 자, 정치 강의를 담당하게 된 이율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예. 일단 오늘 첫 시간인데, 뭐 그냥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예전에는 제가 일반 사회 5과목을 다 강의를 했었고요. 2011년도에 학교에 좀 1년 동안 붙들려 있는 바람에 그래서 강의를 그만뒀었고, 잠시 그만둔 다음에 이제 2013년도부터인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뭐 학교에서는 이것저것 제가 강의를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임용과 관련돼서 이제 분석하고 정리한 기간만 해도 거의 한 10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당 부분 어떤 임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조언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이제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 1년 만에 시험을 끝내는 방법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을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뭐 카페에 올라온 글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준비하는 거지 임용시험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올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학생인데, 그 친구가 4학년 한 2달 남겨놓고 임용을 준비를 하다가 올해 이제 1년 재수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1차를.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부한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채 안 돼요. 다음에 이제 그 친구는 운이 좋았던 거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라든지 제시하는 방향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잘 해줬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오해를 많이 하세요. 뭐 그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겠다. 뭐 EBS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교과서를 봐야 되느냐, 개론서를 봐야 되느냐, 뭐 이거 기타 등등에 대한 어떤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단순합니다. 어떤 단순함이 있냐면 임용 기출 문제 자체가 일단 여러분들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제가 그때 문제풀이를 했었는데, 분석을 해보면 거의 한 60% 이상은 그 기출 범위에 속해 있던 거였고, 나머지 같은 경우 새로운 게 들어가 봐야 한두 개. 결국 이제 뭐냐면 범위를 최대한 좁혀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양은 적지만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렇게 범위를 굉장히 퍼뜨려요.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나중에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어떤 경향들이 보이냐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니까 노량진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자료들을 모읍니다. 그걸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준은, 최대한의 어떤 기준은 뭐냐면 임용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좋은 개론서 한 권, 그 다음 좋은 교재 한 권을 가지고 1년 동안 그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뭐 경제도 박지훈 교수님 말씀을 하셨겠지만,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열심히 본 다음에 그 한 권이 마스터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다른 책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일이 반복하냐면 거시경제의 틀이 자꾸 흔들립니다.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책마다 다 틀리거든요, 논리 구조가. 근데 논리 구조가 다 틀리는데 이 책 저 책 보면 막 뒤죽박죽 섞여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논리 같은 거 다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 만약에 꼭 합격을 하셔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C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watch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이는 대로 보시면 안 돼요. 대부분 기출문제 제가 분석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이는 대로 그냥 보세요.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봤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건 사실 구경한 거죠. 그냥 구경한 걸 가지고 기출문제를 봤다, 분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사실은 분석의 시작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이제 뭐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기입형 바뀌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들어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 이제 시험제도가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답도 공개가 안 되구나. 그럼 내 답이 정확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이러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 기출문제의 답이 그 다음 해에 제시문이나 논제에 꼭 나와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제시문하고 논제에 항상 보면 그 어떤 해에 기출문제 답이 될 만한 것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 여러분들 보실 때 그냥 대충 봐야 될 게 아니죠. 거기 나와 있는 개념, 그 다음에 설명 방식, 풀이 방식, 이거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안 하시고 그냥 기출문제 풀기만 푸세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1월부터 여러분이 저랑 이제 작업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가급적이면 처음에 너무 공부에 대해 힘을 주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긴장을 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을 읽을 때 무조건 전부 다 외워야 되겠다. 개론서를 달달 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교육학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교육학 시험도 보니까 그런 거죠. 전체적인 흐름이 제일 중요했죠. 시험 치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술형이라든지 아니면 기입형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막 모든 걸 다 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이제 붙잡게 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공부하시면 피곤해지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하냐, 공부를 포기하게 되죠. 아, 공부 정말 힘든가 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려면 방법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그 방법, 정확한 방법에 따라서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1년 정도 제대로 하시게 되면 그 정도면 어떻게든 커버를 할 수 있는 시험이 지금 이제 기입형 서술형입니다. 이게 객관식하고 또 틀려요. 객관식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죠.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약간 지엽적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또 해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험장의 컨디션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입형과 서술형은 예전 시험도 그랬지만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 좁은 범위 내에서 결국 여러분들 해야 될 건 해석의 능력, 지문 해석의 능력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적은 범위라도 정확하게 알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장 갈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가방이 이렇게 막 무거워서 들고 가지 못할 정도의 가방이 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이제 제일 답답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인데, 그렇게 되시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아무것도 못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학교 학생이 서브노트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한 10분 동안 야단쳐서 서브노트를 포기하게 만들었거든요. 왜 포기하게 만들었냐면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방법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서브노트라고 해서 가져오시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복사본입니다. 그 복사죠. 복사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서브노트는 말 그대로 서브노트인데, 그럼 서브노트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많이 하신다면 오늘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서브노트 같은 거 만들고 싶다. 그러면 책을 다 덮은 상태에서 그냥 메모를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공부해봤던 것들을. 메모를 해봤는데 굳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것만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상반기 때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약하다라고 생각한 것, 안 되는 것만 집중적으로 노트를 만들어 들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반복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제일 이제 서브노트를 보면 제일 화려한 건 뭐냐?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거. 그건 굉장히 보면 색깔도 화려하고요. 글씨도 되게 예뻐요. 그런데 모르는 부분하고 잘 모르겠는 부분 가면 서브노트 안 하기 시작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서브노트를 대운다 보면 철이 되어 있는 것 아니면 풀칠이 되어 있는 노트에다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브노트는 말 그대로 집게 같은 거 있죠, 그냥 A4지나 B4지 같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집게 같은 거로 집었다가 무조건 빼세요. 넣었다가 뺐다가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아니면 바인더를 하시든지 바인더가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건 집게를 가지고 집어놨다가 매일매일 B4지나 A4지 한 장씩을 들고 다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지금 이제 더 이상은 공부할 필요 없는 부분도 빼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시험장에 맨 마지막 갈 때 가장 간단한 어떤 그 메모되어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제 서브노트를 할 때 너무 힘줘서 합니다. 힘줘서 하다 보니까 책 대신에 보겠다. 뭐 아니면 당군화를 목적으로 하겠다. 아니 당군화는 왜 하세요? 당군화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할 게 없는데 당군화를 하시려면 당연히 기출문제 가지고 하셔야 돼요. 뭐 책 개론서 몇 권을 묶고 가지고 하는 이거는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가끔씩 농담을 많이 하지만 이건 진담인데 제가 지금까지 예전에 이제 제가 봤던 고시시험만 본다면 사시, 행시, 외시, CPA 이 네 가지를 제가 시험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한국의 고시들은 다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노량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들 중에 보면 잘못된 이야기 자꾸만 많이 들으세요. 심지어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 보면 그 친구는 2명이 제가 볼 때는 저를 만난 지가 한 6년 되는 것 같아요. 노량진에 6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친구들 만났을 때 사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3년째 되는 해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강의 때. 3년 동안 이 시험을 붙잡았는데 뭔가 안 된다면 이상한 거다. 그럼 이때는 이제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너희들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근데 첫 번째는 개론서를 안 보아요. 두 번째는 뭐냐, 기출문제 분석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거의 실천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강의를 그만두고 나서 그 해에 시험 치고 와서 연락이 왔는데 그 기출문제 분석해서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시험에 자신이 생겼대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본인들이. 근데 결국은 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렸잖아. 이게 너무 긴 시간이 걸리게 되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버티면 무조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10년 정도 내가 지금 냅다 임용만 준비했는데 10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시험이 안 된다. 그거 진짜 이상한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10년 정도 공부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군화라든지 뭐 이런지 저런지 다 하시면 장담컨대 몇 년 걸리냐면 10년 걸립니다. 최소한 5년은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진짜 당군화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3년 동안 공부해서 되는 그 학교 학생들을 봤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그 노력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그 정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올해 1년은 꼭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첫째도 기출문제, 두 번째도 기출문제, 마지막이 기출문제입니다. 결국은. 그거는 분명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올해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교재가 제가 매해마다 교재를 맨날 내야지 하는 논문 쓰고 뭐 이러다 보면 맨날 그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좀 늦었는데 아마 다음 주에 교재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프린트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프린트 보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책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력만 있다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되었던 그 친구들은 한 친구는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점이 뭐였냐면 실력은 있는데 시험장 실력이 안 좋아요. 시험장 실력이 안 좋다면 시험장에 가서 긴장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집중을 못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또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또 보완할 만한 대책이나 방법들을 또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제 집중을 할 것인지. 그래서 좀 마음은 편하게 먹으시되 긴장은 풀지 마시고 대신에 너무 힘줘서 외워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재도 그 사실은 웬만하면 이제 거의 문장 형태, 개론서 형태로 일단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분석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그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논문 자료, 그 다음 개론서에서 발췌한 부분,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읽기 쉽게 다시 재구성한 거예요. 뭐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이라든지 기등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읽기 너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좀 해소를 해서 정리를 한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질문들을 계속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정치교육 한번 봅시다. 일단 정치가 뭐죠? 우리가 정치를 보면 TV에 나와 있는 뭐 정치인들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온 거 보면 정의를 실현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2014년도에 이제 가장 어떤 재미났던 드라마 중에 하나, 뭐 좋은 드라마 중에 하나 정도전이었는데,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어떤 모든 모습들을 거의 다 보여줍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의 모습들은 대부분 다 현실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뭘 이해를 좀 하셔야 되냐면 이 정치 현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 현상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정치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의 본질은 도대체 뭘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정치 현상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 현상의 어떤 전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이제 모여서 정치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 토론을 하고 오늘 우리 저녁에 오늘 이제 저 옆 동네에다가 한번 다리를 한번 놔볼까? 저수지에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는데 이 저수지의 물을 어떻게 모아서 좀 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이제 마을 공동의 일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외국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전쟁을 할까? 그래서 각종 보면 뭐 도로, 그 다음에 전쟁, 무역, 이런 공동체들과 관련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현재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라고 이제 불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공적인 일, 공적인 것을 결정하는 거죠. 공적인 것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그리스어의 공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공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스의 공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폴리스입니다. 이게 공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대립되는 개념이 뭐냐면 오이코스입니다. 이게 이제 맹큐 경제학에 나온 이야기인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 뭘 지칭하는 거냐면 가정이죠. 우리가 경제학 하면 가정의 일이잖아요. 그죠? 경제학의 원래 어원의 시작은 가정의 일입니다. 가정의 일.
근데 그 가정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어원으로부터 나옵니다. 포리스는 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날 치면 이거는 곧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는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어떤 삶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공동체 전체의 삶과 관련된 일들 중에 보면 도로를 놓는 것, 국방, 치안.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걸 좀 접근해 보면 국가가 만들어내는 재화가 이 공공재죠, 공공재. 이게 대표적이죠. 공적인 것을 결정한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요즘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결정된 게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 뭐 대기구인가? 대타협기구인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외국과 뭐 FTA를 한다. 그것도 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적인 것들인데 이 공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하는 거죠? 대표들이 토론하는 겁니다. 차이점 그거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직접 했던 거와 지금은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이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본질은 뭐냐면 결국 뭐냐?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죠. 잘 먹고 잘 살자.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결국 이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분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문제지.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냐.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걸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건 이게 정치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들 연금 개혁 이야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들이 가져가는 것과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것과 이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배 간의 갈등이 발생하죠.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똑같아요. 저기 부산 경남 지역에 가면 그 신항만건설, 신항공, 신공항 아니면 이제 신항만건설 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누가 싸우죠? 부산하고 경남이 싸웁니다. 그죠? 이게 전부 다 뭐죠? 분배 결정입니다. 분배 결정. 가치와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배를 결정하는 것. 이게 정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분배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일이 분배 결정하는 일이 곧 정치 현상들이다 이 말이죠. 공적인 일을 아시겠나? 이게 정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보셔야 되는 거지.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죠? 고대 그리스부터. 그러면 이제 처음에 포리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들밖에 없지.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고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옛날에 소위 말하는 뭐 네안데르탈인 정도 아니면 호모사피엔스 정도 거슬러 올라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사람들이 일단 모였어요. 모인 가장 이유는 뭐냐면 동물들이나 자연의 피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죠. 그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드냐면 집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끼리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뭔지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나중에 뭐 사회학이든 뭐든 하시다 보면 사회집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규범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 우리가 모였느냐를 일단 생각하게 돼요. 나중에 정치사상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집단을 꾸려서 모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 집단의 구성원들 전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목표예요. 이게 첫 번째가 목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규범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규범을 가져야 되느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은 어떤 규범이 필요하냐. 이게 바로 뭐죠? 법이죠. 법. 법이라고 하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스터디도 만들 거잖아요. 스터디도 만드실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스터디를 만든 목표는 뭐죠? 시험에 합격하자. 그런데 스터디를 계속 운영해 나가려면 뭘 해야 되죠? 규칙을 만들어야 되죠.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리스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범을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만듭니다. 이 제도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스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되냐면 사실은 정치 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 제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을 잘 지키고 제도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협력하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사회과 교육론을 치면 사회과 교육론의 목표가 뭐죠? 그럼 민주시민성 함양이죠.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죠? 시민성입니다. 시민성. 이게 바로 시민덕성이죠. 우리가 정치하고 치면 민주시민성은 어느 파트에 속하는 겁니까? 혹시 아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치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정치문화가 다른 말로 한다면 교과교육론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시민성이죠. 민주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시민덕성. 이 시민덕성을 지닌 시민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을 잘 지키고 제도를 만든다. 이건 고대 그리스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플라톤도 법을 강조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법을 강조합니다. 준법은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 당시부터. 고대 그리스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방식들이 처음에는 고대 그리스는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없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크기가 그만큼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커진 거리가 뭐냐 되냐면 포리스는 도시였지만 이제는 도시들에 뭉쳐져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근대입니다. 근대. 단순한 포리스에서 국가로 넘어오는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뭐죠?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 나중에 다시 한번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국가라고 하는 제도 하에 국가만 덩그러니 있으면 정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여기 생겨납니다. 20세기 초에 드디어 뭐가 등장하냐면 정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정당이 오래된 것 같죠? 제대로 된 정당이 등장한 건 20세기 초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또 사회가 다원화됐잖아요. 국가 안에 보면 다양한 집단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 집단들을 우리가 이익집단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정당 이익집단, 그 다음에 이제 대표를 뽑는 방식의 선거제도 같은 것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헌법상으로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이게 이제 정치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들이 생겨나고 이런 시스템들 자체가 결국은 국가의 목적,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그 지식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제일 항상 이렇게 즐거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뭘 알게 되면 사회를 보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실 정상인데 뭘 모르면 사실은 즐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르니까 행복하기도 해요.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진짜 행복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로
별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보면 한 가지를 안다든지 그다음에 많이 모르게 되면 오히려 더 고집이 셉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유연해요, 사람들이. 근데 어중간하게 알거나 잘 모르면 고집이 세요. 왜냐면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거든.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는 듣기도 싫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유연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연함을 어떻게 구비를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정치와 관련되는 모든 이야기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끝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50보 100보라고 하는 생각들 같은 것들을 자꾸만 버리셔야 돼요. 쉽게 일반화시키는 거. 여러분들 쉽게 일반화시키는 버릇이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세상은 다 그래. 정치하는 놈들 다 그렇고. 그 다음에 다 똑같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뭐 심지어 또 자주 하는 말, 남자는 다 똑같고 여자는 다 똑같고. 그럼 도대체 왜 결혼을 왜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일반화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 제대로 하시는 분들 쉽게 일반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A라고 하는 친구가 B를 죽였어요. 그럼 A라는 친구가 B를 죽였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에 처한다. 형법 조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친구한테 과연 몇 년형을 부과를 할 거냐. 그러면 사람을 죽인 놈도 다 똑같은가요? 안 그렇잖아요. 안 죽은 의사가 이등박문을 죽인 거랑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랑 이게 질적 틀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다들 정도에 대한 판단들을 하셔야 돼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정도에 대한 판단들을 하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담배값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담배는 몸에 안 좋아. 담배는 이제 암의 발생 원인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변수가 되는 게 뭐예요? 담배 하나밖에 없을까요? 뭐 유전적 원인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 많잖아요. 많은데 방송이라든지 TV라든지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암의 모든 근원의 독립 변수는 담배로 보여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현상들에는 분명히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게 돼 있죠.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정치학 공부할 때나 사회교육 공부할 때나 교육학을 공부하시거나 이게 전부 다 뭐죠? 사회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인데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체계가 뭐죠?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이걸 자꾸 염두에 안 두시면 나중에 큰일 나십니다. 특히 경제학은 철저하게 이걸 가져가야 돼요. 경제학은 철저하게 이걸 안 가져가시면 경제학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요. 근데 이걸 철저하게 가져가시면 경제학이 굉장히 단순해요. 오히려 아마 5과목 중에서 제대로 해놓으면 제일 편한 과목이 사실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경제학 공부하실 때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이 관계를 정리를 잘 안 하세요. 무엇이 독립변수고 무엇이 종속변수인지. 이걸 필수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치학에서 우리가 두고 있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치학도 어쨌든 사회과학이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종속변수는 정치발전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게 종속변수예요. 정치학의 대부분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정치학을 만든 사람이 서양에서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포리스의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리스에 있는 40세기 포리스를 검토를 해봤는데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 후진적인 나라는 어디냐, 이걸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치를 지금 현재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럼 정치 발전을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기에 있겠죠. 이 요인들을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정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정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잘 안 하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논의들은 대부분 다 보면 정치 발전과 관련된 논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치 권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익 집단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치 문화는 정치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각종 정치와 관련된 어떤 주제들, 개념이나 이런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전부 다 방금 이야기했던 정치 발전의 독립 변수와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꾸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자꾸만 강의를 할 때마다 진도 나올 때마다 이거 상기를 자꾸 시켜드릴 건데 이걸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식의 구조라고 보통 이제 브루너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식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념, 뭐 더 앞에 올라간다면 사실, 개념, 일반화. 일반화의 다른 말은 이론. 그러면 사실을 통해서 뭘 찾아내는 거죠? 개념을 추상화시키는 겁니다. 사실과 개념을 묶어가지고 뭐 한 거죠? 일반화시킨 거죠. 사실과 개념을 다시 묶어서 추상화시킨 게 일반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일반화를 통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씩의 주제들, 사실들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치학 교과서에 이건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이건 인문하고 넘어갑니다. 인문하고 넘어와서 어디로 넘어와 있죠? 역사로 넘어와 있죠. 그러니까 정치학의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래서 강의 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딴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배경들. 그러니까 정치학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을 모르시면 이론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왜냐하면 사실로부터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실과 개념 묶어서 일반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의 배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반드시 여러분들은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뭔지 이걸 계속 고민을 하겠다. 이거 꼭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특히 꼭 당부드리는데 경제학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꼭 강조를 드립니다. 자, 정치 현상에 대한 이야기, 전개된 이야기를 봤는데 잠시 한번 봅시다. 목차를. 그 목차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정치 개념과 본질입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시작되는 게 정치 개념과 본질은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치 현상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정치 현상 속에서 이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본질.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과학 책이나 철학을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책들을 보시다 보면 자꾸만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면 현상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이라는 말, 이 말을 계속 이제 볼 겁니다. 근데 현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시겠나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관찰 가능한 것들. 이거는 관찰, 경험 가능한 것들을 우리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뭐 현상학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시는데 현상학이란 말이 그 말이죠. 우리가 관찰, 경험 가능한 것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상의 기본적인 이야기고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순서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을 통해서 본질이 뭔지를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개념과 본질은 정치 현상으로부터 정치의 본질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의 본질이 뭐냐? 그걸 물어봤더니 현실을 추구하는 거다. 아니다. 이상을 추구하는 거다.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자주 하는 이야기죠. 현실주의자들이 있고 이상주의자들이 있고. 현실주의자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라고 불러요? 이상주의자들은 주로 도덕을 이야기 많이 하죠. 윤리. 그런데 현실주의자는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이득. 그런데 정치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현실주의자들은 대부분 다 보면 권력 추구죠. 이게 이제 현실주의자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삼국지에 보면 조조의 인간형이 이 인간형이고, 그 다음 유비의 인간형이 이런 인간형이죠. 그 다음에 현실에서도 뭐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꼭 보면 악역으로 나오는 게 권력 추구형. 그 다음에 보면 정의를 추구하는 형은 항상 이제 이쪽이죠. 이게 이제 이상주의자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의 본질을 보겠다. 그래서 이제 정치의 본질을 이걸 보는데 둘 다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일단 결론을 내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정치 사상입니다. 이걸 본 다음에 정치 사상에서는 주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치 사상에서는 뭘 하려고 할까요?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뭔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 이상, 정치 공동체의 목표, 이게 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걸 생각해 보자. 이게 이제 정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공동체의 목표나 이상에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자유주의. 개인이 중요하냐? 일단 시작은 그게 되죠. 개인이 중요하냐? 집단이 중요하냐? 공동체가 중요하냐? 그럼 옛날로 돌아가면 누가 더 중요했을까요? 공동체. 지금 현재는 개인.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옛날에는 공동체주의가 강조되었을 거고 지금은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있죠.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게 강조되니까 다시 요즘에 뭐가 부활합니까? 공동체주의가 다시 뜨죠. 공화주의가 다시 뜨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우리나라라고 한 대한민국이라고 한 정치 공동체의 방향이 어디 있어요?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나옵니다. 2008년도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가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민주공화국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규명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공화국이란 말은 거의 언급이 안 됐었고요. 우리는 주로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 이 말이죠. 민주라는 말. 이 말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민주주의만 고민을 했지 공화국이라는 말은 별로 고민 안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이걸 늦출 수가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공동체가 계속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사상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건 바로 정치 공동체의 목표와 이상이 뭐냐.
현재까지 어떤 이상이 논의해지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파트가 바로 제2장의 정치사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사상과 목표는 뭐예요?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위헌정당 해산 판결이 있었죠. 위헌정당 해산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전모 변호사라고 토론 프로만 나오면 그 양반이 방방 뛰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중요한 가치는 사상적으로 본다면 사회 주류적 가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거죠, 이거. 그런데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논의도 많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건데, 어쨌든 정치 사상은 어떤 한 정치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어떤 이상을 추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들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파트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집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집단, 리바이던을 만들게 돼요, 사람들은. 그 첫 번째 만들었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치 공동체의 형태, 그걸 논의하는 장이 어디죠? 국가론입니다. 근데 처음에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 리바이던을 만들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무엇인지 좀 약간 명료했기 때문에. 국가를 보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비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은 딴 거 없고 야경국가, 야경군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세기 오면서부터 국가라는 개념이 복잡해집니다. 모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국가라는 개념은 뭘로 나중에 대체되냐면 정치 체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체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죠. 정치 체계론. 근데 정치 체계론이 요즘 다시 주춤을 하고요. 요즘에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세계화 시대가 지나면서 국가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국가론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근대 이후 1648년 베스트파렌 조약이라고 하는 이 영토협정, 유럽의 영토협정이 생겨나면서부터 국가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고요. 그 국가가 지금의 형태로 계속 유지 발전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국가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걸 살펴보는 게 제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 공동체죠,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 공동체에서 국가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요즘에 국가가 하는 역할에 국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나요? 또 한 가지 있는 게 조선족 그 공무원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던 사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국가가 개인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가 얘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국가가 세금 내라고 하면, 개인에게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냅니다. 담배값 오르니까 말 못하고 4,500원 주고 사죠. 담배값 오른다고 해도 저항 못하잖아요. 국가 오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은연중에 국가와 개인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바로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세금 올리고 싶으면 세금 올리고, 개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이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뭐죠? 권력 관계입니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국가와 국민의 관계예요. 아이러니하죠. 왜 아이러니하냐면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을 평등하다며, 모든 국민의 주인이라며. 그런데 국가에 복종을 해야 돼. 그거에 대한 정당성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물론 사회계약론이 나오지만 사회계약론만 가지고는 우리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죠. 사회계약론에서 우리 그래 했잖아. 합의를 했잖아. 너가 동의를 했잖아.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데올로기일 뿐인 거지 사실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볼 때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 분명히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치 권력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 관계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느냐, 소수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수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정치 권력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수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이론이 바로 뭐죠? 엘리트 이론입니다. 그죠? 엘리트들이 지배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다수가 지배를 하고 있다면 엘리트 이론은 의미가 없을 텐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엘리트가 지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치 권력론에서 대부분 다 관심 어디에 있냐면 엘리트가 어떻게 지배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알아야 엘리트들을 견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발전시키겠죠. 그래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정치 권력론이고요. 자, 이제 드디어 나오는 게 뭐죠? 정치 사상에서 나왔던 우리의 목표, 정치 공동체가 설정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이자 원리이죠.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목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념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뭘까요? 제도적인 측면. 민주주의를 제도적인 측면을 본다면 정치 공동체의 운영 원리가 됩니다. 그죠? 정치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때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비민주적으로 하면 안 되고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운영 원리가 되는 거고, 이념적으로 본다면 이거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죠. 민주주의 이상. 그럼 민주주의 이상은 도대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왜 주권을 행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각 개인이 자기 완성, 자기 만족, 행복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개인들이 주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럼 주권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는데? 안 가지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구 역사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마 있을 텐데 기독교 사상에서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해방입니다. 그럼 이 해방이 뭘까요? 억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럼 어떤 억압이 있었는데? 어떤 억압이 있었죠? 애굽이죠. 유대민족들이 이집트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탈출한 게 뭐죠? 엑소더스죠. 맞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끌고 나올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신의 영역 밑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권리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이게 나중에 근대 시민혁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제 국가를 보는 관점이 틀어졌고 다만 이제 신의 영역으로 탈출하고 있었다는 거.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신과 무관하게 해방을 추구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모든 어떤 기본적인 사상은 해방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결국 뭐냐면 인간이 정말 다른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자유롭기 위해서 만들어낸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인간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보고 있는 갑질이죠. 맞잖아요. 갑질이잖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사상이 잘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해외 뭐 통신 이런 것들 보면 오바마가 청소부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걔하고 놀지만 뭐 청소부하고 이렇게 논다든지 하이파이브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이게 왜 그런 거죠?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불평등한 거예요. 우리는 저쪽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철저하게 평등 관계예요. 일단은 지위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그게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상과 사회경영 사상은 해방이거든요. 그래. 개인 대 개인은 평등한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들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주의를 이해를 하실 때 민주주의는 단순한 어떤 제도 원리가 아니라 그 본질적 의미를 본다면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평등하다, 균등하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도 원리이자 이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걸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민 덕성이 확보가 안 되면 민주주의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반드시 시민 덕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시민성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해야 될 게 민주시민성 교육을 담당해야 될 교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시민성을 담보하는 거,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이런 민주주의화가 되면 좋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해방을 담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억압의 상태다. 그러면 그 억압의 상태로부터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이걸 뭐라고 부르죠? 민주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민주화가 다시 억압의 상태로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가 공고화돼야 되겠죠. 단단해져야 됩니다. 이 공고화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쉽게 풀면 무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는 말이죠. 정착된다는 말. 정착이라는 말을 공고화라는 표현을 자꾸 쓰세요. 그런데 뭐 공고화라는 말보다는 제가 볼 때 쉬운 말로는 정착입니다. 정착. 그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떨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는 완성이 안 됐고요. 그걸 담당해서 완성시켰던 거는 92년도에 이제 성립되었던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완성이 이제 제대로 되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노무현 정부가 돼서 민주주의가 약간 심화되는 듯 했으나 근데 외신 보도에 따르게 되면 MB 정부부터 해서 계속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보 중.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듯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경기 변동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제 민주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발전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 발전의 한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발전은 말 그대로 무조건 효율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정치 발전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이상이 뭐죠?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정치 발전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종속 변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총론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정치사상, 국가론, 정치 권력론, 여기가 총론입니다. 그 다음에 5장하고 6장에 되는 민주주의론,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 전개가 뭘까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발전이 거기에 목표의 하나의 내용으로 더 추가되는 거죠. 목표가 끝나고 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정치 발전의 과제입니다. 정치 발전의 과제에 살펴보는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정치, 문화, 여론과 언론, 이익집단, 정당들이 있는데 이 순서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한 거냐면 정치 체계론의 순서에 따라서 한 겁니다. 정치 체계론의 순서는 정치 체계론을 본다면 투입, 그 다음에 여기에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산출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환류라고 하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말하는 투입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청원하는 거 있죠. 민원 넣는 거 있잖아요. 관공서에다 민원 같은 거 넣죠. 이게 투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뭐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아달라. 그 다음에 뭐 세금 올리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게 뭐예요? 투입입니다. 그럼 투입을 하는 건 주로 누가 합니까? 뭐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 집단들이 주로 하죠. 그럼 이들이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의제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럼 그걸 제시를 해주면 전환을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뭐냐면 행정부. 그 다음에 입법부의 의회. 이들이 이제 주로 담당을 합니다. 요즘에는 정치학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사법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예전처럼 청소부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버금가는 판례를 만듭니다. 사법부에 대한 역할도 요즘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정부가 산출해내는 게 뭐죠? 정책입니다. 입법부가 만들어내는 산출이 뭐죠? 법률입니다. 사법부가 만들어내는 산출이 판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본다면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담당하고 있는 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전환을 통치구조입니다. 그죠? 이걸 통치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통치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제도가 정부 형태죠.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방금 우리가 보셨던 이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정부 형태 통치구조 그 다음에 환류를 볼 겁니다. 환류가 뭐예요? 피드백. 산출에 대한 평가를 하죠. 정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평가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 평가를 뭘로 합니까?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 발전의 과제는 이 정치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효과적으로 운영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치 체계의 순서에 따라 정치 발전의 과제를 살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셔야 되는 구조는 단순하죠. 일단은 목표가 뭔지를 우리는 쭉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 다음에 과제가 뭔지를 살펴보고, 목표와 과제는 결국 과제가 뭐가 되는 거죠? 독립변수. 목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변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를 가지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국제정치를 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 있는 지식 구조하고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제 강의 특징은 딴 거 없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저는 안 잡아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각의 개별적으로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딱 봤을 때 한 권의 책이 이렇게 그림처럼 스쳐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하나의 어떤 조직체 내지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그림이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이 구조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학은 어느 쪽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꼭 마무리는 민주주의나 정치 발전을 마무리해야 돼요.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도로 나가면서 관련되는 사항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적응을 좀 하시고요. 근데 자꾸만 이야기를 좀 듣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아마 정치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많은 방법들이 되묻어 보면 거의 암기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를 하실 때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간과를 하세요. 일단은 제 강의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그래서 이 체계를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안 받아들이시거든요. 대부분 다 보면 말을 잘 안 들으세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거의 다 안 하셨더라고요. 예, 일단 잠시 쉬었다가 예, 나중에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